우리가 태어난 이상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죠. 제 아무리 날고기던 사람이어도 살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누렸어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삶이 없는 상태의 힘을 추측해 볼 뿐 내가 진짜로 죽기 직전에 어떤 상황일지,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기분이 들지, 자신이 내일 해를 볼 수 없겠구나 라고 예감하는 기분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간접 경험을 해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작물에서 진지하게 죽음을 다룰 때는 간접 경험이 주가 되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죽음은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펼쳐진다면 그건 죽음보다는 의식의 이사에 가까울 것이고, 그래서 죽음 이후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신과 함께를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죠. 역설적으로 사후세계는 죽음 이후를 다루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의 무게가 몹시 희석되기 때문이죠. 가령 데스노트의 초반부에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양 묘사되지만 최후반부에는 천국이나 지옥 따위는 없다 라고 사후세계는 없음을 못 박아둡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라이토가 대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죠. 사후세계는 죽음의 무게를 가벼이 만들어주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정말로 삶의 끝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진지하게 고찰하는 작품 중 사망 이후의 사후세계 등으로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게임 스피릿페어러 대놓고 사후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곳이죠. 우리의 주인공 스텔라는 이 사후의 바다에서 영혼이 성불할 수 있는 장소인 에버도어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영혼지기로 전직합니다. 스텔라는 한 항구에 가서 이미 그녀를 알고 있는 듯한 사슴의 모습을 한 영혼을 만나고 그녀를 에버도어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령 그웬이 좋아하는 음식인 커피는 밭에서 재배해야만 하기 때문에 밭을 만들어서 커피를 키우기도 하고, 그웬이 홀로 잠을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또 다른 승객 아툴 삼촌의 조언에 따라 목공소를 만들어서 목공을 배우기도 하고, 서머 할머니가 알려준 노래를 부르며 식물이 더 빠르게 자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많아지면 배도 커져야 하겠지요. 스텔라는 목재를 모으고 해파리를 모읍니다. 해파리를 모으는 동안 그웬이 기겁을 하는 것이 좀 웃기기도 합니다. 그웬은 과일을 싫어하지만 아툴은 무엇을 주든 잘 먹고, 서머 할머니는 채식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요. 가끔씩 이 동물 친구들을 꼭 껴안아주기도 하면서요. 그웬은 스텔라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하고 무언가 그리운 것을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텔라에게 털어놓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항 심리로 아버지의 라이터를 훔쳐 배우게 된 담배,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패션 디자이너로 그외는 대성공하지만 쓰디쓴 마음을 속에 녹였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결국 폐암에 걸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폐암을 선고받은 날 짜증나게도 해파리에 물려 이 이후로 그녀는 해파리를 꾸준히 싫어하게 되었죠. 최후의 자살을 선택하려고 한 그웬을 생전 친구였던 스텔라가 만류하고 그녀는 결국 마지막까지 투병하다 숨을 거둡니다. 최후의 삶까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요. 그녀는 스텔라와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며 하늘의 별로 남게 됩니다. 진짜로요. 스피릿페어러는 영혼지기인 주인공을 내세워 죽음 이후의 삶의 기억들을 정리하는 동물 친구들을 인도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용과 행동을 듣고 보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보내주게 되죠. 사후세계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죽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말했던 제 서두를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나오는 사후세계는 실제 사후세계라기보다는 환상적으로 재구성된 스텔라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생전 요양간호사였던 스텔라는 그녀가 차례차례 떠나보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되새기죠. 벨기에 카툰풍의 환상적인 아트워크로 스텔라 본인의 삶을 되새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불하는 모션이 바로 진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캐릭터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본인의 요양간호사 일과 유사하다고 느꼈나봐요. 그래서 스피릿페어러에서 등장인물들이 스텔라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듯 보이고 굉장히 말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은 간호사인 스텔라 뿐이었으니까요. 떠나는 영혼의 사연은 다양한 편이지만 엄청 깊이 있다 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에요. 죽음에 엄청난 사연이 있어서 눈물샘을 펑펑 쏟아내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 외에는 그냥 폐암으로 죽은 것이고, 서머 할머니의 유방암으로, 앨리스 할머니는 노화로 죽고, 아스트리드는 남편을 일찍 잃었을 뿐 그냥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것이죠. 막 소방관인데 영웅적으로 누구를 구출하려다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어증인 어머니가 있었다든지 하는 눈물샘 폭발 시퀀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들의 사연도 그냥 그렇죠. 아빠에 대한 반항 심리를 품은 그웬, 스멀스멀 치매기를 보이는 앨리스, 유방암의 공포를 용이라는 환영으로 보는 서머 등등 약간 환상적으로 표현된 것들 외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 작품은 특별해요. 우리는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스텔라가 되어서 저런 특별치 않은 일반인들의
사람들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며 소중한 친구를,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실제 죽음을 은유하는 메타포로 보이지만 굳이 메타포로 읽지 않더라도 게임 내내 함께하면서 가끔씩 껴안기도 하고 좋은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 나이 먹고도 나를 아가야라고 불러주는 푸근한 체형의 두꺼비 삼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눈물샘이 없는 편인데 아툴 삼촌이 사라졌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툴 삼촌은 그엔다물에 합류하는 거의 두 번째로 들어오는 영혼이지만 거의 최후반부까지 스텔라와 동행하거든요. 이쯤 되면 딱히 현실에 무언가를 은유하지 않더라도 20시간 가까이 되는 플레이 타임 동안 이 두꺼비 삼촌에게 정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본 작품은 특별치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은 겪었을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저는 치매를 앓은 가족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치매를 앓으며 점점 쇠약해져가는 앨리스 고슴도치 할아버지가 스텔라를 자기 딸과 헷갈리다가 최후의 성불하기 전에 스텔라를 알아보는 시퀀스에서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스텔라를 알아보는 시퀀스보다는 자꾸 자신을 배웅해달라고 하는 모습과 완고하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뭐랄까 더 기분이 묘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친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임종을 못 지켜서 더더욱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동물들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최후의 임종과 유언을 함께 지켜볼 수 있지만 가장 오래 항해를 계속하는 아툴 삼촌의 임종은 볼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아툴 삼촌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퀀스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더라고요. 아, 소중한 사람이 실종되는 사람은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고작 픽션에서도 이 정도로 충격적인데 실제 상황이면 얼마나 아릿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이 가기 때문에 스피릿페어러는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실감나게 묘사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가인 스텔리라든지 포옹을 안 해주는 엉뚱한 선생님 엘리나라든지 제가 이전에 리뷰한 작품으로는 하나다 소년사에 제일 가까운 분위기겠네요. 하나다 소년사보다도 평범한 죽음을 다루는 스피릿페어러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죽은 자의 사연을 다루는 부분보다 스텔라, 남겨진 이에 이입하며 남겨진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웬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은 픽션에 나오는 하나의 설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 책으로 그웬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커피를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던 그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본 작품은 게임이죠. 우리의 게임 플레이가 작품의 은유를 더 감미롭게 해줍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그웬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많이 사놓은 커피콩으로 남겨집니다. 이 커피콩은 단순히 게임을 위한 재화가 아니라 그웬을 위해서 사둔 커피콩이 되죠. 스피릿페어러는 우리에게 죽음의 무기를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당신의 게임 플레이를 추억으로 남겨둘 뿐입니다. 그웬이 사라지면서 당신이 사놓았던 커피콩도 그녀가 잠을 자고 원했던 집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웬을 보낸 이후에도 이따금씩 그 건물을 보며 그웬을 추억하게 됩니다. 게임은 당신에게 그웬을 추억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플레이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죠. 이 부분은 아가인 스텔리를 위해 만든 스텔리의 놀이방을 허물어야 될 때 가장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노인의 죽음보다 아이의 죽음이 안타깝듯이 더 이상 놀 사람이 없어진 아이의 놀이방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자신과 허물어야 하는 자신이 심적으로 마구 대립하게 됩니다. 죽음의 무게를 표현하는 아주 세련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작품은 죽음의 무게를 인식시키는 만큼 묘하게 플레이어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가령 그웬의 게스트하우스를 허물고 다른 집을 지으면서 배를 쌓아나가고 우리는 그웬을 위해 사놓은 커피콩을 보고 가끔씩 그녀를 그리워하며 우울해하기도 하지만 스텔라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녀는 여전히 요리를 해야 하고 풀을 가꿔야 하고 목공을 해야 하죠. 그웬이 알려준 실전한 방법으로 배틀을 이용하고 있는 이 바쁜 시간 덕분에 오히려 슬퍼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고 했나요? 스피릿페어러는 제법 빡빡한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느라 죽음을 꽤 빠르게 잊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네 삶을 은유하고 있죠. 다만 이 작품 엄청 빡빡하고 바쁘면서도 엄청나게 지루하기도 합니다.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쁜 벌꿀의 게임이기 때문에 작품의 스토리를 보고 엉엉 울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스토리 자체도 극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눈물샘이 폭발하는 경험까지는 아닐 거예요. 약간 죽음을 마주하는 남겨진 자의 멜랑콜리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 가까운 리얼한 경험이긴 하지만 게임 내의 노가다에 푹 빠진 사람은 스토리를 보고 메마를 정도로 건조해서 아 시끄럽고 빨리 성불이나 해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후반부 가면 좀 몸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설명란에 써있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즉 죽음은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스피릿페어러가 제시하는 답변은 뭘까요?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집을 남기고 좋은 기억들과 추억을 남기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사랑스러운 포옹을 남겼죠. 그러나 죽음이 남기는 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역시 사람을 남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텔라라는 남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남긴 것을 보며 죽은 그들을 추억하죠. 최후의 스텔라가 성불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게임 바깥의 플레이어 여러분일 것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남기고 간 소중한 여러분들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